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의 김세중입니다. 네, 오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라이브 건강 강좌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낭신을 지키는 원칙과 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만성 콩팥병에서 전반적인 모든 콩팥병에서 지켜야 될 뭐 습관 관련된, 특히 식사 관련된 부분들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집중을 좀 해가지고 그 콩팥병의 원인이 다낭신인 환자분들을 위한 건강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낭신이 어떤 병이고 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추적을 하면서 치료법은 또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지금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고요. 뭐, AI 센터도 하고, 뭐, 희귀질환 센터에서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제 외래는 월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 오후, 금요일 오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전성 신장질환 클리닉이나 전해질 이상질환 클리닉, 이런 건 같이 맡고 있으니까 연관되신 분들 궁금하실 때 있으면 외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낭성 신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콩팥에 물혹이 있다고 다 같은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콩팥에 물혹이 생기는 병, 이게 이제 유전적 낭성 신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한 4분의 3 정도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낭신 이렇게 부르면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을 말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지요. 근데 좀 이렇게 소수로 한 25% 정도에서는 또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염색체 열성 다낭신, 또 상염색체 우성 간질 신질환, 뭐 콩팥 황폐증, 결절성 경화증, 뭐 주보트 증후군, 또 입, 얼굴, 손가락 증후군, 포니펠 린다우병과 같이 조금 더 이제 유병률은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질병 자체가 좀 다른데 콩팥에 물혹이 생기는 것은 또 비슷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외래에서 상염색체 열성 다낭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분 지금 환자분의 병은 우성입니다. 이건 다른 질병입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각각의 생기는 물혹의 크기나 또 위치, 또 물혹 이외에 다른 장기에 동반되는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각 차별적인 임상 경과를 밟기 때문에 먼저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가장 많은 이런 그 물혹, 콩팥 물혹 일으키는 질환군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보통 이제 영어로는 ADPKD라고 많이 부르는데, 오토조말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라고 해서 PKD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 오늘은 좀 요약해서 다낭신이라고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다낭신, 콩팥에 물혹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양쪽 콩팥에 다 나타나고요.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 뭐 이렇게 이 정도 나타나면 일일이 다 세기가 쉽지가 않겠죠. 굉장히 많은 물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물혹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물혹의 개수도 더 증가하고 물혹의 크기도 더 증가해서 콩팥 크기 자체가 보통 한 9cm에서 한 10cm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6cm 이상, 뭐 크게는 한 20cm, 막 28cm, 뭐 이런 게 굉장히 커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콩팥 일을 잘 하는 그런 이제 콩팥의 조직이 커지면은 다행인데, 실제로 콩팥이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기능을 못하는 물혹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이사이에 정상 조직은
우럭이 커질수록 기능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콩팥이 커지는 것이 다낭신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기적으로 CT라든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콩팥 크기가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 병은 이제 유전적인 병이기 때문에 약을 쓴다고 해서 무럭을 바로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아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럭이 커지지 않게 하는 치료약이 이제 나와 있어서 그 약을 뒤에 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게 병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보통 한 60세 정도가 됐을 때 전체 환자의 한 반 정도가 신대체요법, 그러니까 투석이나 이식 같은 것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0세가 됐을 때 다낭신을 가지고 계신 분 2분 중에 1분은 투석을 할 수 있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석이 가기 전에 일찍 진단을 빨리 해가지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투석을 하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많은 투석을 하게 되는 그 콩팥병의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한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 순서가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라는 병이 있고요. 네 번째 원인,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하게 되는 콩팥병의 네 번째 원인이 다낭신입니다. 전체 이제 투석 환자의 한 2%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저희가 염색체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받아도 그 아이 자녀는 다낭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지고 계신 것도 유전자 중에 반은 또 정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간다고 하면 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대개 이제 정상인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자녀가 다낭신이 될 확률은 한 50% 정도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꼭 50%보다 조금 이렇게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상염색체 우성 유전인 경우에는 50% 정도가 유전될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유전자 이상은 제일 많은 유전자 이상을 보이는 것이 이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의 영어 약자를 딴 PKD1 유전자의 변이가 가장 많습니다. 원인 경우가 한 80% 가까이 되고요. PKD2 유전자 변이가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변이가 제일 많은 이 PKD1 변이가 있는 경우에 좀 안타깝게도 PKD1인 경우가 숫자가 훨씬 많은데 4배 가까이 훨씬 더 많은데 실제로 콩팥병 진행은 PKD1인 경우에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2에 비해서 2를 가지고 변이 갖고 있는 분보다 1을 변이 갖고 있는 분이 조금 더 일찍 이런 무럭이 생기기 시작하고 개수도 더 많고 더 콩팥이 빨리 커져서 55세 전에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대개는 영상 진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지만 유전자 변이를 알게 조사를 해서 PKD1이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가족 중에 55세 전에 이런 말기 신부전증, 투석이나 이식을 받는 그런 이제 다낭신 가족력이 있는 환자분이라면 그 가게는 그 변이가 PKD1일 가능성이 또 있게 됩니다. 이런 그 병력 같은 것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왜 무럭이 자꾸 생길까요? 이제 이 PKD1과 PKD2는 각각 이제 폴리시스틴이라는 그런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요. 이제 PKD1은 폴리시스틴 1, PKD2는 폴리시스틴 2의 단백질을 각각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그 콩팥 안에 이런 그 세뇨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뇨관에 이렇게 섬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융털같이 털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 속에 이런 그 폴리시스틴이라는 그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게 세포 내로 칼슘이 들어오게 해서 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데 관여하는 단백질을 이제 이 유전자가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변이가 생겨서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 세포 증식을 억제하지를 못해서 자꾸 세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포가 자꾸 증식을 하게 되면
물혹이 점점 커져 가지고 이렇게 낭종이 커지게 되고, 그럼 콩팥이 커지는데 그로 인해서 정상 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콩팥이 자꾸 커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환자에 나타나는지를 보면, 먼저 보통은 한 30대 전에 일찍 발생을 한다면, PKD1인 경우는 20대에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10대, 20대부터 보면 물혹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한 서너 개 정도씩 생겨 있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일정 크기 이상 이렇게 많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는 물혹이 충분히 커진 이후에 신장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물혹이 계속 커져도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에도 물혹이 계속 커지는 현상이 있다면 이게 나중에 콩팥이 나빠지는 것이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콩팥 크기를 잘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 콩팥이 많이 커져 가지고 이 사구체 열과율이 감소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염증이나 섬유증 같은 가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렇게 신장 기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0세 이전에 한 50% 환자에서 투석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아까 이제 PKD1이 2보다 조금 더 빨리, 더 많은 숫자가 빠르게 증가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환자분들인 경우하고 PKD1, PKD2의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분들을 봤더니 PKD1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훨씬 이제 그 투석에 이르는 환자분들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더 빨리 생기고, PKD2는 그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한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물혹 크기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콩팥병의 단계는 일단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외래에서는 콩팥 점수라고 쉽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되게 이제 내가 100점 만점에 콩팥이 내가 몇 프로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기 때문에 지금 콩팥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이제 1단계 제일 좋은 단계이고, 점수가 이제 이렇게 내려갈수록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게 15점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5단계에 이르게 돼서, 이 5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구체 열과율에 따라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단계로 표시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이제 계속 물혹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콩팥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5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투석을 준비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낭시는 다른 콩팥병하고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는 콩팥이 나빠지면 콩팥에 이제 주름이 생기면서 콩팥이 수축하는 현상이 생겨서 콩팥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9cm, 10cm 정도 되는 콩팥이 작아지게 되면 뭐 7cm, 아주 작은 경우 6cm 이렇게 아주 쪼그라들어 가지고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다낭시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콩팥이 점점 더 커집니다. 아주 이제 심한 경우에는 마치 임신부 같이 배가 불룩 나와서 보일 정도로, 그것 때문에 뭐 소화장애라든지 위장장애, 변비라든지 이런 다른 이렇게 압박되는 증상들이 생길 만큼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 가지고 신대초법할 때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신장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콩팥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진 콩팥을 이식받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만약 이식하기가 좀 어렵다, 혹은 또 이제 유전적인 가게가 있어서 가족 내에 콩팥 공유를 해주실 분이 이런 다낭신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다낭신을 이미 또 가지고 있다면 그분에게 또 콩팥을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분도 또 시간이 지나면 콩팥이 나빠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식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낭신은 배에서 물혹이 커지기 때문에 복강 내에 이미 물혹 때문에 어떤 큰 공간을 차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석액을 집어넣을 때 환자의 압박감이 더 생길 수가 있어서 복막투석은 조금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방법을 정할 때에 이 물혹 크기가 어느 정도 커져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너무 물혹이 너무 크게 되면 복막 투석이 좀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다낭신에서는 대개 대장의 개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장 속에 또 공간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만성적인 복통이라든지 혹은 뭐 설사라든지 뭐 이런 염증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복막염 같은 것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복막 투석을 고려할 때는 사실 개실에 관련된 부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콩팥 크기가 아주 커지지 않고 특별히 이제 대장 관련된 문제가 없다면 복막 투석도 고려할 수 있기는 한데 이런 무록 크기라든지 또 대장에 관련된 이런 증상들 때문에 복막 투석이 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혈액 투석독을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선호도나 가지고 계신 이런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석 방법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콩팥이 점점 커지는 것이 다낭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콩팥이 나빠지는 임상 경과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한 가지를 들어라 그러면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콩팥 점수이죠. 그 점수가 얼마나 유지가 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본다면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혹은 알부민뇨 해서 단백뇨 양이 얼마나 이건 적을수록 좋은 건데요. 단백뇨가 얼마나 조절이 잘 되는지 두 가지 피검사, 소변검사에서 보는 두 가지 지표가 콩팥병의 임상 경과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다낭신에서는 이 부피, 콩팥의 크기, 부피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콩팥 기능이 나빠지기 전에 이미 콩팥이 먼저 커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콩팥이 커지는 그 정도와 속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콩팥이 얼마나 빨리 나빠질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크기와 크기의 변화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로는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초음파는 좀 객관적으로 크기를 평가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크기를 평가할 때 좀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물혹이 있냐 없냐를 판정할 때는 초음파를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다낭신이 진단되면 추적할 때는 대개 CT 검사 혹은 MRI 검사를 가지고 추적을 하게 됩니다. CT를 이렇게 찍게 되면 여러 가지 면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면을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2차원적인 이런 지름을 가지고 또 높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식을 통해서 이런 그 콩팥의 부피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나이나 또 키에 따라서 이 부피의 정도,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키가 아주 작으신 분은 이 갖고 있는 콩팥 크기하고 콩팥 크기가 15cm라는 의미하고 키가 아주 크신 분에서 콩팥 크기가 15cm 의미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 환자에 따른. 그래서 그 키와 나이를 보정한 부피가 얼마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같이 부피를 계산하는 공식을 할 때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정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콩팥의 이런 크기의 단위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좀 복잡한데요. 잘 보면 이 가로축은 나이이고요. 세로축은 아까 이제 키 보정을 한 이 콩팥의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 부피가 한 1000ml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만약에 75세인데 1000이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콩팥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20세인데 이 환자의 크기가 1000이다 이미. 그럼 이거는 굉장히 지금 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나이일수록 콩팥이 되게 작을 때부터 출발하는데 이때 이미 커져 있다면 이 정도 크기 상대적으로 분포가 커져 있다면 이건 나중에 굉장히 빨리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나이와 키를 보정한 이 부피를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 나이별로 이 콩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그 콩팥병에서는 1, 2, 3, 4, 5단계라고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 CT 검사나 MRI 검사에서 얻는 이 콩팥 크기를 보는 클래스는 영어로 A, B, C, D, E로 나눕니다. 그래서 A가 제일 작은 것이고요.
E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A는 이거는 아직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보통 A나 B 단계에는 크기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경과 관찰을 해도 돼, 이런 뜻이 되겠고요. C 단계부터는 이거는 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많아, 이거는 좀 잘 봐야 돼, 자주 보고 또 관리를 잘 해야 돼. E 같으면 굉장히 많이 커, 이건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다낭신으로 이제 외래를 오시는 분들에게는 피 검사를 통해서 사고체 여과율로 계산된 만성 콩팥병 1, 2, 3, 4, 5단계 중에 몇 단계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대부분 드리고요.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낭신인 경우에는 이런 그 CT 검사나 이미지 검사를 통해서 A, B, C, D, E 중에 몇 단계인지 해서 몇 단계인지 해서 그 단계별로 의미를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A, B, C, D, E가 있는데요. C부터 C, D, E 단계인 경우에는 A, B 단계보다는 훨씬 더 빨리 증가하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C, D, E인 경우에 투석에 이르게 되는 평균 나이를 한번 보니까요. C인 단계에서는 54세, D인 경우에는 52세, E인 경우에는 투석을 시작하는 나이가 40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단계, 콩팥이 크면 클수록 이 환자가 지금 이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투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보고 콩팥이 1년에 몇 % 정도 커지는지, 혹은 앞으로 몇 세가 되었을 때 투석이나 이식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C, D, E 단계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콩팥병 사고체 여과율이 보통 평균적으로는 정상인 사람인 경우에 1년에 한 1점 정도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C, D, E 단계가 되면 그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한 40대, 50대를 보면 C에서는 한 3점씩, D에서는 한 4점, E에서는 한 6점씩 이렇게 1년에 나빠지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도 단계가 툭툭 떨어질 수가 있을 만큼 이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검사에서 얻은 이 물혹의 크기, 이걸 통해서 얻는 이 클래스 C, D, E 단계를 가지고 앞으로 콩팥이 얼마나 빨리 나빠질지, 또 사고체 여과율이 얼마나 빨리 떨어질 수 있을지를 미리 추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자료인데, 우리나라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2단계, 제일 큰 거죠, 물혹이. 제일 컸을 때 이렇게 투석을 하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빨리 많이 생기고요. 보통 보면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투석을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50대 후반 D, 그 다음에 한 60대 정도 되면 C도 60대 되기 전에 한 절반 정도에서 투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투석을 받는 나이가 점점 빨라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콩팥 말고 다낭신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 또 동반된 합병증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대개 이제 가장 많은 것은 고혈압,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이게 나빠지면 당연히 이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거 외에도 이제 이런 물혹이나 요로에 생기는 감염증, 열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요로 감염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쓰는데, 이 다낭신과 동반돼서 물혹에 생기는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4주 이상 항생제를 써야 될 만큼 이 물혹이 굉장히 많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오래 써야지 재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조금 더 오래 써야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석도 생길 수가 있어서 결석도 있는 경우에는 잘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작은 그 물혹에 실피주 같은 것이 터져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혈뇨가 있다든지, 또 이렇게 통증이 물혹과 연관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증상이 있을 때는 혹시 추가적인 원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정을 취해서 이제 통증이나 혈뇨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콩팥 이외에는
간 낭종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 이제 대장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장에 개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판막 질환이라든지 또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 병원에서 뇌동맥류와 관련돼서 좀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좀 이슈가 되었었는데 특히 이렇게 뇌동맥류와 연관된 합병증들이 다낭신에 꼭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한 12%에서 뇌동맥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뇌동맥류는 이 다낭신이 없는 환자분보다 다낭신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그 유병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낭신이 이제 사망 원인의 6%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콩팥이 나빠지기 전에 이 뇌동맥류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출혈이 되거나 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또 이런 그 가족분들 중에 다낭신이 있는데 가족분들 중에 뇌동맥류가 있었거나 혹은 뇌출혈이 있었던 경우라든지 뇌동맥류과 연관된 그런 이런 일을 겪으신 환자분이 있는 경우에 내가 또 그 자제분에서 다낭신이 생겼을 때에 뇌동맥류가 똑같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뇌동맥류는 파열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이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뇌동맥류가 있는지 혹은 이런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한번 뇌동맥류가 있는지를 미리 이제 검사를 통해서 MRA라는 검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검사를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낭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많이 속상하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아예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콩팥이 계속 나빠지는 것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유전적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또 유전되는 것이 뭐 본인이 뭘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괜히 또 이제 자녀분들에게 유전된다라는 것은 또 이런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기분을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하는 것은 우선 간단하게는 초음파를 통해서 낭종 개수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조금 더 엄격하게 진단 기준을 잡는데요. 39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서는 한쪽 혹은 양쪽 합쳐서 무록의 개수가 3개 이상만 돼도 다낭신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가족력이 있을 때 40세에서 59세인 경우에는 양쪽 각각 2개 이상씩 양쪽에 왼쪽 2개 오른쪽 2개 해서 각각 2개 이상씩 있으면 진단할 수가 있고 60세 이상에서는 각각의 4개 이상 해서 셀 수 있을 정도로 무록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진단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있다면 10개 이상 있으면은 양쪽에 각각 적어도 10개 이상이면 가족력과 상관없이 다낭신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개 이상은 아니고 한 5개에서 한 9개 정도 사이가 있는데 가족력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미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추적하기나 다시 검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록 개수는 계속 이제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가족력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되면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낭종 개수를 더 엄격하게 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몇 개 정도 양쪽에 있는지 하고 그 나이와 가족력에 따라서 초음파나 이런 영상 검사로 진단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추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력은 대개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동맥류에 가족력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뇌 동맥류와 연관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뇌에 대한 검사들을 먼저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고요. 다낭신이 있다면 만약에 가족 중에 있다면 몇 세에 진단이 됐는지 일찍 진단될수록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몇 세에 진단됐는지 또 투석의 내시기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몇 세에 그걸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일찍 받으신 분이 있다면 더 빨리 진행하는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55세 이전에 이식이나 투석 받은 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족 중에 뇌동맥류나 이런 출혈 관련돼서 치료받은 분이 있다면 본인에게서도 더 빨리 뇌동맥류에 대한 합병증 동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동반될 수 있는데 혈압이 몇 세부터 생겼는 분이 있는지도 이렇게 병의 경과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분들 중에 이제 콩팥이 나빠져서 이식을 예정하고 있을 때 지금 콩팥 기능이 괜찮더라도 앞으로 콩팥이 나빠질 위험이 있는지를 이제 공여자를 검색할 때 선정할 때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콩팥 기증을 할 때 기증을 원할 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유전자 변이가 없다면 공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있다면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족력이 잘 몰라서 확진이 필요하긴 한데 가족력을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할 수 있고요. 또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콩팥에 물혹이 생기지만 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임상적으로 전형적이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볼 수가 있겠고, 조기에 빨리 진행하는 병이 있다든지 뇌동맥류에 파열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내가 유전자 변이 때문에 콩팥이 얼마나 빨리 나빠지는지를 빨리 알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추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데는 이제 비용이 조금 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도 한 100만 원 정도 가량의 비용이 들기는 드는데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좀 요약을 하면요. 일단 이건 상염체색 우성 다낭신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50% 확률 유전될 수가 있고요. 대개는 이제 초기에는 아주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나 고혈압, 또 혈뇨, 결석, 감염, 신기능 저하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점점 처음 커질 때는 콩팥병이 기능이 떨어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콩팥병이 떨어지는 시기가 와서 60세 이전에 한 50%에서 투석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질병 경과를 예측하는데 사고체 기능 점수도 중요하지만 다낭신인 경우에는 이 콩팥의 부피를 구하는 것, 콩팥의 크기, 부피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신장 외에도 동반되는 전신합병증, 특히 뇌동맥류라든지 또 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단은 가족력과 초음파 검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좀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어 가지고요,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환자분이 다낭신이 일단 진단이 되었다면 콩팥이 얼마나 빨리 나빠질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전혀 빨리 진행하지 않는 타입으로 본다면 치료를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콩팥이 빨리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신장의 부피입니다. 아까 크기 60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나이와 키를 보정한 그런 그 A, B, C, D, E, 아까 영어로 알파벳으로 말씀드렸던 이 부피의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이 크기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도 중요하겠고, 또 유전자 변이가 빨리 진행하는 PKD1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혹은 1년에 사고 제어가 감소되는 속도가 더 빠른지, 또 빨리 진단되거나 혈압이 빨리 생겼거나, 또 이런 말기 시부전증이 55세 미만에서 빨리 생겼는지, 이런 이제 병력들도 콩팥이 빨리 나빠질 것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알고리즘을 좀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보면요, 이제 다낭신이 확진이 되면 전형적으로 생기는 이런 진행하는 그런 다낭신이 잘 맞다, 합당하다고 진단이 되면 부피를 구하는 것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클래스를 A, B, C, D, E라고 나눈다고 했는데 A나 B인 경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진행하는 크기의 물혹은 아니다, 조금 더 경과를 봐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2년쯤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크기 변화를 추적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C, D, E에 해당이 된다면 이 경우는 좀 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약 중에 하나가 톨밥탄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톨밥탄 약은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다낭신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치료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18세에서 50세네. 이거 약간 오타가 있었는데요. 50세이고 사고체 요구율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110에서 75 이하로 조금 더 낮게 유지할 것을 권고하기는 하고요. 여기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130에서 85보다 낮도록 이렇게 혈압을 조절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싱겁게 먹어야 되겠고요. 물은 반대로 굉장히 많이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체중 많이 나가면 안 되겠고 콜레스테롤 조절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다른 콩팥병이 진행한 그 단계에 따라서 단백질이나 인에 대해서도 식이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알칼리 치료도 하는데 콩팥이 나빠지면 질수록 몸이 산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알칼리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조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만성 콩팥병이 있을 때 다 관련돼서 조절을 하는 것인데 조금 특이한 것은 이 중에서 수분 섭취라는 것이 조금 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만성 콩팥병인 경우에는 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꼭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결석이 있거나 요로 감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다낭신인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겠습니다. 요에 대한 설명은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치료를 이제 항목마다 말씀을 드리면 혈압 조절 기본적으로는 130에서 85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장을 하고요. 조금 더 저묵고한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리포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유지하기도 합니다. 수분 섭취는 최소한 하루에 2리터, 3리터까지 좀 권장을 하고요. 대개 이제 검사는 소변 검사에서 이런 오스몰 3투압 검사를 해가지고 280 이하의 것을 권장을 하는데 뭐 좀 조절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에는 뭐 900을 올라갈 수도 있고 보통 한 400, 500 정도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치를 보고 외래에서는 물을 조금 더 드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양보다 한 500cc 혹은 1리터 정도 더 늘려보세요. 이런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오스몰 농도를 가지고 추정해서 말씀을 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식이 조절은 이제 나트륨 기준으로 한 2에서 3g 정도이기 때문에 소금 단위로 얘기한다면 대개 5g 혹은 6g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싱겁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콜레스테롤 관련된 전해질 조절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 일반적인 뭐 운동하시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무럭이 꽤 커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외상을 통해서 출혈이나 이렇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렬한 운동이나 이렇게 또 부딪히는 운동, 뭐 이런 뭐 공을 다뤄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같이 하는 이런 운동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흡연 음주 당연히 안 되겠고요. 네, 예방 접종 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물은 되게 이제 많이 마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보통은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 더 많이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기준점은 대개 이제 소변 검사에서 하는 이 오스몰 검사, 삼투압 검사를 가지고 그것을 잘 유지가 되는지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물을 사실 많은 양을 꾸준히 먹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런 임상 연구를 한 것을 보면 물을 열심히 처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경우,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 콩팥 크기에는 아주 유의하게 한 36개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추적을 한 것이죠. 봤더니 콩팥 크기는 조금 이제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아서 물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아주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물 먹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신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식사는 소금은 적게, 소금량은 줄이고 물은 많이 먹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콩팥이 빨리 나빠지는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들어라 하면 콩팥의 크기, 부피를 가지고 나타내는 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C, D, E. 알파벳 중에 어떤 클래스에 해당되는지를 꼭 아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다낭신에서 와서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시고 나면 이제 클래스가 뭔지를 제가 꼭 설명을 드리는데요. 클래스가 반복적으로 계속 측정을 했다면 지난번 크기하고 이번 크기하고 변화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변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혹은 생각보다 진행이 더 빨라졌구나 이런 것들 혹은 지금 하는 치료가 적절하게 잘 진행이 잘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하고 이런 크기 변화에 대한 정보들을 말씀을 드릴 때 꼭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A하고 B인 경우에는
조금 더 경과를 천천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과를 볼 수가 있고, C, D, E에 해당이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톨밥탄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는 정도를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신장 기능, 이제 사고체 여과율을 가지고 보는 것인데, 신장 기능 속도가 빨리 나빠지는 경우, 보통 한 1점 정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한 5점 이상 떨어진다면 굉장히 빠른 것이겠죠. 혹은 콩팥의 크기가 또 마찬가지로 빨리 커지는다든지, 혹은 C, D, E에 해당이 된다든지, 혹은 유전자 중에서 PKD1과 같이 고위험 다낭신 유전자가 있다든지, 또 이런 그 일찍 가족 증상이 고혈압이나 요로 증상이나 관련된 증상들, 혹은 가족 중에 다낭신으로 투석하시는 분들이 더 일찍 이른 나이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쓰는 약들 중에 하나가 이제 톨밥탄입니다. 사실 다낭신은 1820년대 처음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여기 관련된 연구들,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2014년, 15년이 되면서 이제 이런 식약처 승인을 받은 국가들이 나타나고, 이때 우리나라도 15년도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이제 보험까지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콩팥 크기에 대한 약제로 지금은 현재까지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제로 톨밥탄이라는 약이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들마다 보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신장 기능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 사고체 여과율로는 30에서 90 사이가 되겠죠. 30에서 90 사이인 환자분들에서 이 무럭의 크기 단계가 C, D, E에 해당되시는 분,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방을 해서 처방을 해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이 콩팥병 단계가 1단계인 경우에는 C, D, E에 해당되는 경우에 쓸 수는 있는데, 그때는 보험 쓸 수는 있지만 보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것을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들도 치료 약치를 시작할 때는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톨밥탄은 약은 어떤 기전으로 발생을 하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성장에 대한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대개 이제 이 낭종이 커질 때에 세포 내에 이런 사이클릭 AMP라는 이런 그 물질이 증가해서 세포가 증식하고 커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데, 이 바소프레신이 낭종에서 성장을 자극하는 그 부분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톨밥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톨밥탄을 쓰게 되면 여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무럭이 커지는 것을 지연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보면 기전적으로 이 톨밥탄을 쓴다고 해서 무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생겨 있는 무럭이 다시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약을 왜 쓰는 거죠? 이제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게 하려고, 더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시작을 하게 되면, 콩팥병이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쓰게 되면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네, 그만큼 효과를 일찍 보려면 또 일찍 시작할수록 이 약의 효과는 또 오래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먹어야 될 기간이 또 아주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환자분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해 볼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콩팥이 아주 커지기 전에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이런 이득을 보는 입장에서는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톨밥탄 적응증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누구나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 톨밥탄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쓸 때는 굉장히 주의가 있어서 미리 확인해야 되거나 약의 어떤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약은 시작을 하게 되면 오래 계속 꾸준히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두 달 열심히 먹고 이제 무럭이 이제 안 커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먹어서 유지를 해야만 효과를 보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간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간 기능의 수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서 그 간 기능 수치가 혹시라도 나빠지는, 간 기능 효소 수치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단계를 받거나, 아주 이 수치가 아주 많이 증가하면 아주 이렇게 중단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식약처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약을 시작한 거 처음에는 매달 검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30일까지밖에 처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항상 30일마다 처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대개 18개월까지는 매월 하는데 이후에는 3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약 처방이 30일치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 18개월이 지나더라도 일단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병원에 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처방전과 함께 쌈스타 카드를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요. 뭐 카드라는 것이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나 예시로 하나 들고 왔는데 여기 조그만한 종이입니다. 종이 보면 간 기능 검사에 대한 증상이라든지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관련된 이런 뭐 리플렛이나 간단한 책자들은 처음에 이제 약을 상담 드릴 때 같이 다 나눠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은 지금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시작하신지를 보기 위해서 처음에 약을 시작할 때는 동의서를 이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는지를 확인을 하고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약질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단계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약을 시작할 때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톨밥탄을 모든 환자분들에게 다 쓸 수 있느냐? 이걸 쓰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이렇게 연관되는 약제 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갈증을 잘 못 느낀다든지 또 너무 이렇게 저혈성 저나트륨 혈증 혹은 뭐 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 뭐 이런 고나트륨 혈증이 있다든지 또 임신부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꼭 모든 환자들이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또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약제를 쓰는 경우에는 한 알이 이제 15mg 짜리하고 30mg 짜리하고 이렇게 용량이 있는데요. 보통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제 처음에 한 1주마다 이렇게 추적을 하시면서 용량을 서서히 증가하는데 처음에는 15ml부터 시작해서 15ml, 30ml, 뭐 45ml, 60ml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환자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초기 기간을 좀 드리고요. 이게 최소한 한 60ml 정도까지는 좀 계속 끌고 나가실 수 있게끔 적응하시는지 좀 해서 60ml 도달하게 되면 한 아침에 45ml, 저녁에 15ml 해서 하루에 60ml 해서 잘 견디시면은 조금 더 용량을 늘려서 60, 30에서 하루에 90ml 또 잘 적응하시면 90에서 30에서 하루에 120ml 순차적으로 계속 증량을 하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계로 올라가면 갈수록 하루에 보는 소변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60ml 정도를 쓰게 되면 한 4리터 90ml 쓰면 한 5리터, 한 120ml 쓰면 한 6리터 정도 소변량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소변을 봐가지고는 금방 탈수에 빠지겠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만큼 소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물을 그만큼 드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리터 소변을 보면 4리터 이 수분을 드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갈증이 나지 않게끔 계속 규칙적으로 물을 채워서 드실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소변을 보는 양이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지 이 약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이렇게 제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번 어떤 일을 시작하면 8시간은 꼼짝 못해. 이런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 약제를 8시간 동안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진행할 수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제 어떤 특성 때문에 또 이 약을 시작하실 수 없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약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그것들을 소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상황에 맞는지를 또 점검하는 단계가 있고요. 약을 너무 늦게 드시게 되면 밤 동안에 소변량을 많이 버셔야 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랑 상관없이 약을 일단 오전 용량을 좀 먹고 그리고 8시간 이후에 보통 한 7시에 드신다면
오후는 한 3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 간격으로 아침, 점심 정도 약을 먹고 해서 저녁 동안에는 용량을 좀 줄여서 야간요가 너무 심하지 않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용량을 이렇게 계속 드시게 되면 밤에 보통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자다가 소변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약제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갈증이라든지 다뇨, 야뇨, 빈뇨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변을 섭취를 해서 자기 전에도 소변 보고, 야간요가 있으면 또 그만큼 소변을 또 보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자몽 주스라든지 이런 것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되게 다른 또 기본적인 작은 증상들은 다음증, 두통, 설사, 야간요, 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도에 따라서 약제 용량을 조절하거나 환자의 수능도를 볼 때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간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 약제를 쓸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간 기능이 이제 갑자기 좀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좀 비특이적이긴 한데, 피로, 구역구토, 불쾌감, 식욕부진, 발진, 가려움, 황달, 또 흑색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이제 외래를 당겨서 오시거나, 외래가 당기기 힘든 상황인데 이 증상이 계속 있다 그러면 약제를 끊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피검사를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피검사의 단계에 따라서 약을 중단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 볼지, 아니면 너무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또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생해서 약을 물도 많이 먹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간 기능에 대해서 겁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거 약 꼭 써야 되냐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약이길래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단계의 이제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비교적 콩팥병의 초기 단계에서 진행됐던 연구가 있고 좀 진행된 단계에서 했던 연구들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대조군, 그러니까 약을 쓰지 않은 군이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고요. 톨바탄의 약을 썼더니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이렇게 더 느려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20년 정도 약을 콩팥병의 1단계에서 20년 정도 드셨을 때 한 7년 정도 콩팥병 투석을 하는 상태가 더 지연된 것이 한 7년 정도 더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어서, 굳이 좀 이렇게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용한 기간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은 투석하는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콩팥병이 진행한 3단계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먹은 기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4년 드신 경우에는 투석한 기간을 한 2년 정도 연장하고, 한 12년 드신다면 한 6년 정도 투석할 시기를 더 미룰 수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시 못하실 수도 있는데, 투석을 받는 것은 혈액투석인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가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한 치료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약을 먹는 수고로 해서 투석하는 시기를 훨씬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약을 이렇게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이만큼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약들이 이제 이전에 있던 치료로는 이 정도 효과를 보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함 혹은 이제 간 기능에 대한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의 효과를 보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실제로 콩팥이 커지는 정도가 한 5% 정도 커지는 것이 이 약을 썼더니 한 2%에서 3% 정도로 커지고, 또 특히 이렇게 콩팥에 통증이 있었던 분들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또 요로 감염이라든지 결석이라든지 혈뇨에서 이런 다낭신이 있을 때 동반되는 콩팥 합병증들에 대한 이런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면요, 이제 우선 다낭신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다낭신이 맞으면 이 부피를 가지고 클래스를 확인을 해서
C, D, E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빨리 진행하는 타입이 아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를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CT 검사를 해서 크기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콩팥병이 이제 콩팥 크기가 많이 크다라고 하면 혹은 빨리 진행되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톨밥탄의 약을 사용할지를 고민하시는 단계로 진행한다 하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을 이제 만약에 쓰게 되는 경우라면 우선 콩팥병의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고 클래스가 A, B, C, D, E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서 거기서 지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위험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건 이제 약을 쓰게 된다면 비용이라든지 또 부작용이나 이런 위험에 대한 주의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약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인지 혹은 또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되는 상황인지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만약에 상의가 되신다면 그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의서를 먼저 받고 관련된 사항들을 다 설명드린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약제를 처방해 드려가지고 용량을 조절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정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 효과가 있는지, 이제 콩팥병 기능이 유지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다낭신의 진단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질문 올라오신 게 있으면 질문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플라워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네, 사구체력을 57이니까 한 2단계, 3단계 그 경계에 계시는 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한쪽 콩팥에 4cm 혹이 하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개수를 아까 확인하셔야 될 텐데 나이를 먼저 보셔야 되고 가족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가족력이 만약에 다낭신 가족력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다낭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낭종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경막이 있으면 보통 일반적인 단순 낭종인 경우는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요. 경막이 있으면 한 2단계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것은 지금 수술하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크기 변화나 단계 진행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정도면 충분하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낭신하고는 조금 다른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낭신은 유전으로만 생기나요? 네, 유전으로 생기는 질환, 쉽게 얘기하면 유전적인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지요. 근데 그게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내가 처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력은 전혀 없지만 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부모에게는 없는 유전자 이상이 나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처음 시작된 그 스포라딕이라고 부르는데 본인에게 처음 생긴 된 다낭신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때 시작된 다낭신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또 마찬가지 임상 경과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 변이가에 따라서 빨리 진행하는 PKD1인지 혹은 PKD2인지에 따라서 그 알려져 있는 것으로 임상 경과를 진행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완치라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완전히 완치라는 의미가 내 몸에서 지금 물혹이 있는데 물혹을 없앨 수 있는 치료를 얘기하신다면 그 완치는 어렵겠죠. 근데 잘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잘 관리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성 콩팥병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을 점검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빨리 진행하는 타입으로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톨밥탄과 같은 이런 약제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전자 검사를 하면 PKD1, 2를 구별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네. PKD1, PKD2의 뮤테이션을 각각 이제 검사를 같이 피검사를 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유전자에서 확인이 되면 CT 검사에 속이 안 보여도 다낭신으로 진단받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신검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보통 이제 20세 전후에 이제 신검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다낭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유전자 변이 가족력이 있고 특히 유전자 검사에서 있다고 하면 다낭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피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라든지 혹은 물혹이 있다면 CT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이게 빨리 진행하는 타입으로 해서 어떤 약제에 적응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PKD1이면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톨팝탄을 쓰려면 CDE 크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톨팝탄의 효과를 보는 대상군이 가장 중요한 인자를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 CDE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나 B인 단계에서는 약제를 쓰지 않아도 콩팥이 커지는 정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을 추가적으로 쓸 이유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A나 B 단계에서는 콩팥이 커지는 속도가 한 3% 미만이거든요. 근데 아까 임상 연구를 보면 이게 한 4% 혹은 5% 이상 되는 경우에 약제를 썼을 때 2%에서 3% 이내로 커지는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약제를 쓰지 않은 AB 단계와 약제를 쓰는 단계에 쓰고 나서 콩팥이 커지는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AB 단계에서 미리 약을 쓸 필요는 없겠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기준, 아까 했던 유전자 이상이라든지 또 가족력이라든지 또 증상의 발현이라든지 다른 조건을 또 콩팥이 감소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해서 또 크기 이외에도 빨리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약제를 쓰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보험 기준은 이 CDE를 가지고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경우를 반영해서 보험 수가를 처방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CDE가 아니고 AB 단계에서 다른 원인으로 해서 빨리 진행된 것이 의심되는 그러한 경우라면 보험 기준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쓸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환자분의 그런 특성과 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낭종에는 효과가 있나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안타깝게도 이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간에 생기는 물혹과 콩팥에 생기는 물혹은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약은 간낭종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낭신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약 복용을 권유받았는데 물을 많이 먹지 못한다고 했더니 보류가 되었습니다. 55세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네, 이게 좀 사실 안타까운 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맹물을 드시게 되면 사실 힘들 수가 있어서 약간의 뭐 이렇게 차로 우려서 드신다든지 온도를 좀 차갑게 해서 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물 섭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권장하는 용량이 한 60ml 하루에 드시는 양이 90ml, 120ml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약은 쓰고 싶은데 물을 충분히 못 드시는 경우에는 용량을 좀 이렇게 적응하는 단계를 조금 길게 가져가서 한 15ml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 먹는 거에 관련돼서 조금 적응하는 기간을 충분히 한두 달 정도 충분히 갖고 서서히 용량을 올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물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그런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갖고 서서히 적응해 가는 시간을 두는 것도 나중에 용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용량을 천천히 올려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60ml, 120ml 이렇게 해서 약을 처방하면 하루에 갑자기 소변을 4리터 보면 저라도 그 물을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늘어나는 것 맞춰서 어떻게 내가 물을 잘 챙겨서 먹을지 또 화장실 가는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약에 대한 순응도라든지 약에 대한 반응을 본인이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응할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혹이 갑자기 만져졌는데요. 이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느낌이 맞을지요. 물을 많이 마셔서인지 배가 들어가는 날이 없기도 하고 마른 체형인데 당종과 수분 섭취 때문이 맞을까요? 네, PKD1이고 메이오 D입니다. 네. 물혹이 이렇게 이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지는 않습니다. 물혹은 이제 서서히 고정된 거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커지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ABCD인데 D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꽤 이제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혹 때문에 장운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장운동의 어떤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장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팽만감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또 더 불룩해 보이거나
혹은 또 들어가 보이거나 하는 것들이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꼭 물혹이 커졌다 작아졌다가 아니라 커져 있는 물혹 때문에 영향을 받은 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느낄 수는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낭종 때문이나 낭종이 직접적으로 커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낭종에 연관된 2차적인 장운동과 연관돼서 생길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물을 드시는 거는 당연히 괜찮을 텐데요. 장운동과 연관돼 가지고 뭐 조금 뭐 운동을 조금 더 하신다든지 아니면 식사 양을 좀 조절한다든지 거기에 맞춤형으로 뭐 변비가 있다면 변비 약을 좀 조절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장과 관련된 이런 보조적인 방법들을 더 시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낭신지라는 중학생한테도 걸릴 수가 있나요? 근데 만약에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아까 한 10대 일찍에서는 한 10대에서부터 물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고 보통은 한 20대에서 한 30세 되기 전에 물혹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좀 일찍 검사를 한다면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물혹이 없다고 해서 나 이렇게 다낭신이 가족력이 있을 때에 나는 물혹이 없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전에는 초음파 검사를 하기는 하되 만약에 빨리 내가 어떤 유전자 공여자를 결정한다든지 내가 다낭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30세가 지났는데도 검사를 했는데 물혹이 없다라고 한 경우에는 대개 그분은 다낭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30 이상인 경우에 초음파에서 없으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같이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어머니께서 특정 낭종이 너무 커져서 낭종에 있는 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셨는데 다시 차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받으셔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물혹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커져 있는 것들이 개수가 많아져서 전반적으로 커진 경우가 많은데 특정한 한두 개의 물혹이 뭐 5cm, 6cm 혹은 뭐 10cm 이렇게 막 커져 가지고 그 커져 있는 물혹이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통증을 일으키거나 뭐 더부룩하거나 혹은 거기서 그거로 인한 이런 불편한 감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입원을 해서 튜브를 꽂아 가지고 거기 고여 있는 물을 뽑아내고 뭐 에탄올이라든지 글루 같은 걸 넣어 가지고 물혹을 이렇게 짜부라뜨리는 그런 물혹 크기를 줄이게 하는 시술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한번 입원하시게 되면 한 두세 차례 정도 시술을 받아서 물혹 크기가 줄게 되면 그런 압박으로 인한 증상들은 많이 호전을 보긴 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그 시술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다시 커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물혹이 차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한 6개월 혹은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 정도 크기로 이렇게 다시 커지는 경우가 있긴 하기 때문에 물혹이 크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이런 시술을 받는 것을 다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환자분의 증상이 정말 많이 불편하다 하는 불편감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원해서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해볼 수 있는 치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술을 받으실지 말지 결정하시는 거는 증상이 어느 정도 또 불편한 게 다시 생겼는지 그로 인해서 불편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 경중을 따져서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커졌다고 꼭 다시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보험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치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네. 한 달 정도 약값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한 30만원에서 40만원, 뭐 내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한 100만원 정도 전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드는 비용이 한 그 정도이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치면은 3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한 40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죠. 또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1200만 원 정도 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환자분들이 이 약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할 때 많은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보통 뭐 한두 달 혹은 뭐 한 3개월, 6개월 약을 먹고 끝나는 치료가 아니고
아까 이제 그림에도 나왔지만 계속 꾸준히 드셔야지 복용한 기간에 뭐 3분의 1 혹은 2분의 1 정도의 추가적인 투석 연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히 드실수록 더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낭성인데 한 번도 CT나 MRI를 안 했습니다. 사고체가 30%, 크레아틴 1.6인데 검사를 받고 싶어요. 네, 감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릎 크기를 볼 때는 조영제를 쓰지 않은 CT 검사나 혹은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콩팥에 크게 조영제 관련된 신장 독성을 피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없이 조영을 하지 않은 CT나 네. 판정을 해서 클래스를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것은 꼭 검사를 한번 하시도록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네, 기침이 자꾸 나네요.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낭신이 있는 환자가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커지나요? 네, 맞습니다. 다낭신이 있는 환자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콩팥에 주름이 생겨서 콩팥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콩팥의 이제 경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콩팥이 이렇게 작아지지 않은 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의 대사 산물들이 콩팥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콩팥이 작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능을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적된 물질 때문에 이렇게 콩팥이 작아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이 두 번째가 다낭신입니다. 다낭신은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물혹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콩팥의 크기는 더 커진다고 하는데, 그럼 커지면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콩팥이 커지지만 기능을 하지 않는 물혹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콩팥 조직들은 그 부피가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은 물혹만 자꾸 커지는 거기 때문에 콩팥 기능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자꾸 커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혹은 콩팥 곁면에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피질부에서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기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내부 속에도 같이 커지긴 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아지면은 사실 피질인지 또 수질인지 겉인지 속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보통 피질 쪽으로 많이 생기기는 하고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속까지 같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교수님의 진료일을 알고 싶어. 네. 제 진료일은 월요일 오후하고 목요일 오전 오후, 금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네. 월요일에 오시면 제가 다시 네, 참고해서 진료 예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볼까요? 네. 오빠가 다낭신이고요. 43세이고 동네에서 고혈압 처방을 받고 있고요. 당뇨 관리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다낭신이라고 하면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다낭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다낭신이 맞다고 확인이 되셨으면 CT나 MRI 검사를 하셔가지고 이 클래스가 A, B, C, D, E 중에 어느 정도 크기에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A나 B 단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빨리 커지는 단계가 아니고 작은 단계이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고혈압, 당뇨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근데 만약에 C, D, E에 해당이 된다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대학병원 진료를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배가 너무 나와서 불편한데 요로 감염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어서요. 투석을 시작한 후에 수술을 해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반복적으로 자꾸 생긴다고 하면 요로 감염이 자꾸 생긴다면 수술하는 시기는 이제 반복되는 시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만약 이식을 앞두고 있거나 이식에 대기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생기는 감염증이 있으면 이식에 굉장히 제한점이 되기 때문에 이식 전에 콩팥에 있는 그 물혹을 제거하고 이식 받을 준비를 하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자꾸 감염증이 생긴다고 하면 그게 이제 내성균 때문인지 혹은 다른 원인이 또 혹시 있는지를 또 점검을 물론 하셔야 되겠고, 이식을 특히 앞두고 있다면 수술적인, 근치적인 수술을 하는 방법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순한 감염이 한두 번 있다고 해서 바로 다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는 것이 약물 치료에 어떤 한계가 있다든지 이후에 염두에 두고 있는 이식과 관련된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환자분들의 상황에 조금 더 맞춰서 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PKD1이고요. 메이오 D입니다. 네, 아주 본인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빈혈이 있다고 해서 1년 반 동안 철분제 볼그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비가 원래 있었는데 볼그레를 드시고 더 한 것 같습니다. 대변 색깔도 검습니다. 약 때문인가요? 유산균 먹으면 될까요? 네. 약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볼그레라는 약은 이제 철분약인데요. 네, 철분약인데 다른 약제에 비해서는 비교적 변비가 좀 덜한 약들 중에 하나여서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변비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철분약이기 때문에 흡수가 보통은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냥 먹은 약이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배설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변 색깔이 검어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변색 약 때문에 검은지를 꼭 확인하신다면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약을 한번 중단해 보십시오. 중단해 보고 대변 색깔이 검은색에서 다시 원래 변 색깔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약을 복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끊어 보시고 색깔이 어떤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철분 약제는 뭐 일시적으로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끊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혹시 다른 원인이 좀 의심이 되거나 감별을 원하신다면 그런 방법을 써서 한번 약 때문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변비 때문에 변비가 너무 심해서 철분약을 먹기가 힘들다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철분을 복용하는 방법이 이 먹는 약 이외에도 요즘은 주사로 된 약제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로 된 약제를 맞고 먹는 약은 먹지 않고 외래 오실 때마다 주사 약제를 이렇게 이제 외래 방문 시마다 이렇게 그 수치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아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변비가 아주 불편하시다면은 철분 주사로 그렇게 또 하는 방법들을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산균 드시는 거는 시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유산균을 먹는다고 꼭 변비가 다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시도해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증상이 완화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낭신이 심해지면 심정지까지도 올 수가 있나요? 네. 다낭신 자체가 심정지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낭신과 연관된 2차적인 합병증들 때문에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위험은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뭐 예를 들어서 다낭신과 동반된 뇌출혈, 뇌동맥류가 출혈이 돼서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다, 뇌출혈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그런 심정지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요. 또 다낭신 때문에 콩팥병이 많이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콩팥병이 1, 2, 3, 4, 5단계가 있는데 4단계, 5단계 이르게 돼서 전해질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그래서 칼륨이 많이 생기고 고칼륨 혈증 때문에 2차적으로 부정맥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심정지, 부정맥을 통해서 올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그 다낭신과 연관돼서는 판막 질환들 중에서 또 승모판 관련된 이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심장에 판막에 이상이 있다면 그거와 연관돼서 생길 수 있는 뭐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하는 경우가 또 드물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거가 연관돼서 또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 해서 물혹 자체가 이렇게 바로 연관된다기보다 이런 물혹과 연관된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의 경과에 따라서 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낭신이 있으신 분들은 콩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같이 동반된 신장 외 합병증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온 질문이 감사드려요. 물혹 속에 경막이 보이면 암과 상관이 없을까요? 네.
네, 경막이 보이는 것과 지금 말씀드린 이제 다낭신하고는 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혹에 이제 경막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단순 낭종에서 나누는 경막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건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 경막이 있으면 2단계로 생각이 되고 보통 3단계 혹은 4단계 경막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든지 뭐 칼슘 침착이 된다든지 거기에 뭔가 다른 또 혈류가 보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견을 가지고 단계가 더 진행되는지를 보는데요. 그런 것과 연관이 된 소견이 있다면 이제 암을 의심하는 단순 낭종의 3단계, 4단계를 보는 그런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 있으면 그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런 소견이 없는 아주 그냥 이런 일반적인 경막이거나 단순 낭중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추적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또 측정을 하셨는데요. 아침, 저녁 혈압을 재야 되죠. 네, 근데 혈압이 85에서 65가 나왔는데 괜찮은지요? 네, 그리고 몸도 날씬한데 콜레스테롤도 스타틴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혈압 기준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130에 85 미만으로 이제 할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조금 더 사고치의 여과율이 60 이상이거나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115나 70보다 조금 더 낮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기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고요. 아침 저녁 혈압을 다 재서 그 기준에 맞는지를 우선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기준을 봤을 때 고혈압이 자꾸 그 수치를 넘는 기준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신다면 용량을 조금 더 혈압약에 쓰신다거나 혹은 조금 더 추가해 보는 방법들도 같이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있어서 네 스타틴 복용. 당연히 다낭신에서도 콜레스테롤 증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콩팥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 복용 관련인데요. 소화제를 먹어도 되나요? 네, 일반적인 보통 이제 일반 의약품에 나와 있는 소화제 자체가 다낭신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인 경우에는 물혹을 더 빨리 크게 하는 효과, 에스트로겐 특히 들어가 있는 제제인 경우에는 물혹을 더 크기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제한할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연관된 약제를 만약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요거는 한 번 더 신장내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약질을 써도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톨바프탄을 드시는 경우라면 일부 항생제라든지 또 이런 뭐 무좀약, 곰팡이약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몇 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이 쌈스카, 이 톨바프탄의 약물 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되겠고 일반적인 소화제에 연관된 약들은 일반적으로 괜찮기는 합니다. 다낭신 환자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될 행동이나 음식이 있나요?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물혹이 이제 커져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이제 외상이거나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외상인 거는 혈뇨라든지 뭐 이런 출혈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운동을 하신다면 너무 격한 운동이거나 이렇게 몸싸움을 해야 되는 운동, 격투기라든지 혹은 구기 종목 같이 단체 활동이 있어서 접촉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고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 위주로 할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은 일반적인 이제 사고치의 만성홍합병의 단계에 맞춰서 일반적인 기준과 동일하고요. 특히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소금은 계속 적게 그리고 수분 섭취는 많이 이걸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음식이라기보다 수분 섭취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어서 물 섭취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지금 이제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답을 다 드렸는데요. 아마 다낭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질병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잘 이렇게 데리고 잘 이렇게 다독거려 가며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질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동안 많은 노력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톨바프탄이라는 약제가 질병의 경과를 변경시킬 수 있는 약제로 이제 보험 기준까지 적용이 되는 약제가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소개를 좀 드렸었고요. 근데 그 약제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약도 이렇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도 하고 또 간 기능이나 또 수분 섭취와 관련된 부분들도 잘 주의를 해야 되는 약제이긴 한데 약제를 잘 그런 거에 잘 맞춰서 드신다면 또 투석할 수 있는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혹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 진료 실이거나 또 이렇게 뵙게 되는 시간이 있을 때 오시게 되면 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 건강 강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